말씀드릴 주제에 관해서 네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좌절하지 않고 쿨하게 일하는 감정 케어. 고객들의 감정을 잘 이렇게 보담아 주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 직원들 감정부터 케어해 줘야 된다. 그 감정 케어에 관해서 책을 보내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드린 호감이 전략을 이긴다. 정말 중요한 단어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머리 좋은 놈 못 당합니다. 아무리 머리 좋아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머리 좋은 놈 못 당하게 돼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노가다예요.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 아주 스마트하게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운 좋은 놈은 못 당합니다. 근데 운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사실 이 호감, 감정이죠. 그래서 호감이 전략을 이긴다라는 책에 대해서 오늘 뒤에서 시간이 남으면 할 겁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의 메인 강의, 다 액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이 불경기가 그 수출에서의 경기 그리고 내수 경기를 볼 때 결국 지금부터의 게임은 뭐냐면 심리전. 고객의 마음의 점유율을 높이는 겁니다. 고객 점유율을 높이는 거죠. 시장 점유율보다 고객의 마음을 잡는 점유율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될 거예요. 밑보이면 요즘 제품 아무리 좋아도 안 사지 않습니까? 훔쳐야지. 고객의 마음을 훔쳐라. 멋진 책입니다. 오늘 이 주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감정에 관한 협상책인데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감정을 흔들어라 하는 책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모실 장정빈 교수님을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장정빈 한국경영정책연구원 원장님이시고요. 스마트경영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몇 가지는 굉장히 핵심적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객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어떻게 서비스 언제 제일 많이 씁니까? 술집가 제일 많이 써요. 서비스 안주 주세요.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서비스 안주는 공짜라는 생각을 하는 게 서비스의 개념의 첫 번째였거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그러면 무조건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대에 국내 최초로 고객 만족 CS라고 그러죠. CS 경영 개념을 은행에 도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30년간 CS 경영 마케팅 콜센터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강의한 현장 전문가입니다. 완전히 현장에서부터 또 장뼈가 굵으시고 이론적으로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트렌드를 그 고객 경험 관리로 확장시킨 이론적 연구를 지금 학교에서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행동경제학과 세일즈 스킬 서비스에 접목함으로써 이론 실무 추진 노하우를 결합시키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서비스 경영 선구자입니다. 국민은행에서 CS에 관련된 일을 다 하셨고요. HSBC은행에서 고객 경험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례, 저술 그리고 강사로서 역할을 하셨습니다. 강연 주제는 굉장히 많으시고요. 학력도 현재는 숭실대학교 박사과정에서 사실 박사과정 중에 계십니다만은 숭실대학교 겸임 교수님이기도 하십니다. 이런 분을 오늘 같이 모셨고요. 저서는 상당히 많은 저서가 있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들, 대부분의 책들을 서평을 한 우리 장정빈 저자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마음을 한번 훔쳐볼까요? 예. 그럼 큰 박수로 마음 훔치는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77년부터 교사 생활을 하면서 강의를 했었는데 지금도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게 되려면은 이렇게 좀 떨립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괜찮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1시간 정도 이제 고객의 마음을 훔쳐라 라는 제목인데 여기서 우리 서 박사님이 주신 제목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케팅 전략 이런 주제로 해서 오늘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케팅 전략을 전부 다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 마케팅을 하는 방법론 중에서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소개를 시켜주는 시간이 아마 이 시간에 합당한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이제 이 강의 제목을 해서 여러분도 아직도 컨셉이 무엇인가에 관련해서 좀 궁금해 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에베레스트 산 8,850m로 올라가게 되는데
영국 사람이 올라갔던 아마 이름이 보닝턴이었던가 봅니다. 그 사람이 올라갔던 요 길을 보닝턴 루트라고 명명을 했더군요. 소련 사람이 올라갔던 요 길은 소련 루트라고 이름을 지었었고요. 한국의 박영성 원정대가 올라갔던 요 길을 자랑스럽게도 코리안 신루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베레스트산 8,850m를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늘상 올라갔던 그런 길보다는 여러분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가는 방법론 중에서요 이렇게 새로운 루트도 있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그 내용은 우리가 제품의 품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더 가격을 저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판촉 전략을 어마어마하게 다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고객의 심리를 꿰뚫음으로 해서 올라가는 등산로도 한번 생각해 봄직합디다 하는 내용으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들어 이렇게 부드럽게 터치를 해서요. 코끼리가 자기 새끼들 무리를 데리고 사막을 올라가게 되는데 사막을 건너가게 되는데 새끼들이 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게 되게 되면 강제로 뒤에서 밀지 않거든요. 잡아다니지도 않거든요. 이렇게 코끼리 코로 툭툭 옆구리를 쳐가지고 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툭툭 옆구리를 치다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말로 그걸 넛지라르더군요. 이것이 활용되는 얘기도 여러분들이 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요. 이제 화장실을 가보게 되게 되면은 남자분들은 그런 이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여자분들은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남자분들은 서서 일을 보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정조준되지 않아서 사실 한두 방울 옆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대단히 화장실을 더럽히게 되게 되는 방법이 되지요. 여자분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들 화장실에 가보면 그래서 별의별 말이 다 많이 붙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야 조준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도 안 가게 되면 더 가까이란 말이 붙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느 화장실에 가보게 되게 되면은 남자들이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붙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데는 더 이렇게도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를 깨끗이만 사용해 주신다면 제가 본 것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너스레를 떨게 하는데요. 요지는 간단합니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써달라. 옆에 흘러나가지 않게 하라 하는 얘기인 것은 분명하지요. 네덜란드는 공항에서도 그랬던가 봅니다. 하도 사람들이 이렇게 밖으로 제대로 조준을 못해서 흘러나가게 되니까 화장실 변기 3분의 1 정도 되는 데다가 파리를 한 마리 오려 붙여놨더랍니다. 그래서더니 남자들이 전부 다 거기다가 정조준을 하더래요. 아마 자기 세찬 물줄기를 통해서 이 파리에다 정조준을 해서 이 파리가 떠내려가게 하겠다는 속셈이었던가 봅니다. 사실은 종이로 붙여놓은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소변기 밖으로 튀어나가는 소변량의 80%를 확 줄였다. 사람들은 더러 이렇게도 행동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미리 설계를 해놓을 것인가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양천구 목동을 삽니다. 남부법원 앞을 거의 지나가게 되는데요. 요즘 거기 신기하게도 이렇게 바꿔놨더군요. 영국의 어느 거리 풍경인데요. 이렇게 봐게 돼서 사실 차들이 오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버린 순간 이 사람들은 요 신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데도 그렇게 되어 있을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가끔 정지선을 꼭 지키라고 그렇게 되지요. 우리나라는 사실 정지선을 지킬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안 지켜도 지나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신호등은 이렇게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 신호가 있지요. 근데 여기를 설령 지나가 버려서 여기 서더라도 더 앞에 서더라도 저 건너편 신호를 보고 되면서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요즘 제가 다니는 길을 봤었더니 여기서 횡단보도 앞을 딱 지나가 버리는 순간 건너편 신호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서야 제일 앞에 서야 신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나가 버리는 순간에 뒷차가 빵빵거려 줘야 됩니다. 결국 어떻게 사람들을 의도한 방향대로 조종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던데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만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심리를 어떻게 마케팅이나 세일즈나 서비스에다가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해서 새로운 등산나라를 했었더니 왔다 그렇게 새로운 등산로가 생겼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다 다른 업체들로부터 많이 당해왔기도 하고
우리가 써먹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뇌는 60km를 기준으로 잡게 되게 되면 우리 뇌가 차지하는 무게는 약 1.2kg 정도 됩니다. 따라서 1.2kg, 전체 2%를 차지하는 우리 뇌가 전체 우리 에너지 열량의 20%가량을 활용합니다. 따라서 2%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20% 열량이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니까 우리 뇌는 가능한 한 신경 안 쓰고 덜 분석하고 덜 검토하고 고민 안 하고 엄벙덤벙 대충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어지간하면 머리를 안 쓰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머리를 쓰거나 징징 고민을 많이 하게 돼서 퇴근할 때쯤 되면 머리가 그날은 지근지근 아픕니다. 따라서 우리 뇌는 가능한 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걸 심리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이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엄벙덤벙 대충 이렇게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려는 우리 뇌의 특정 현상을 인지적 구두쇠라고 설명을 하더군요. 바로 이러한 쪽에 관련된 것에서 사람은 항상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자기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방향 쪽으로만 행동한다 하는 것이 우리 경제학의 중심축이지요. 그것을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심리학자였죠. 데니얼 카네만이죠. 그렇지 않거든, 사람들은 때로는 변덕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거든요 하는 것들을 어떻게 마케팅이나 의사결정에 활용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한 것이 바로 행동경제학이지요. 따라서 이것을 그냥 경제심리학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고요. 참 좋은 풀이지요. 그래서 앞에 행동자가 붙게 되면은 우리가 심리를 말하게 돼서 이것을 뭐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행동경제학이라고 정의를 해서 아까 다시 서두의 얘기로 넘어가게 되군요. 여러분, 서비스나 마케팅이나 영업을 하거나 의사결정하게 됐었을 때요, 이렇게 고객의 심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론이 있거든요. 요 등산로를 한번 활용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는 내용으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고객들에게 가격을 인상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가격을 인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심리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심리적인 혜택을 증가시킨다는 얘기인데요. 지금이 2010년도, 이제 지금이 10월이군요. 좀 이따가 2010년도 9월달 고용노동부 통계가 발표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을 법한 어나운서나 고용노동부의 지표가 이렇게 발표될 겁니다. 2014년도 8월달 취업자 수는 36만 4천 명입니다. 그러면 실업자 수도 숫자여야 됩니다. 1000만에 단 한 번도 그렇게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2014년도 8월달 취업자 수는 36만 4천 명이고 실업률은 3%입니다. 우리들은 전부 다 자기가 아는 만큼만 들여다보는 것이지요. 따라서 어떻게 발표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케팅 전략에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한번 삼양라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며요. 라면을, 아마 처음에 라면이 나왔을 때가 30원이었던가 봅니다. 따라서 50원짜리 라면을 만들게 되니까 국민들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라면을 거의 배를 채우는 데 많이 써먹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사람들이 허기를 채우는 데 쓰는 라면, 먹는 라면을 세상에 30%에서 50% 이렇게 많이 올려도 괜찮냐 해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비등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라면 회사에서 임원들이 비상대책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비등하게 되는데 도대체 그러면 50원 올린 라면가 50원짜리 라면을 얼마로 내려야 될 것인가? 거기서 그때 한 임원이 그 비상시국에 아마 그 전날 고스톱을 했든지 술을 많이 퍼먹었든지 졸았던가 봅니다. 사장이 한테 꼴보기가 싫게 되니까 당신이 말해보시오 하고 옆구리를 쿡 찌르게 되니까 이 사람은 그동안의 논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꾸벅꾸벅 조느라고 부지불식간 한다는 얘기가 얼마짜리 라면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느냐는 말로 잘못 혼자 생각했던 거 봅니다. 100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었답니다. 순간 자중이 숙연해졌고요. 사장님이 어떤 불호령이 떠질지 몰라가서 다들 긴장하고 있는데 100원,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드디어 라면은 30원짜리가 있고 50원짜리가 있고 100원짜리가 생겼었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었느냐, 30원에서 50원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기가 막혀버렸죠. 100원짜리가 생겼거든요. 따라서 사람들이 50원은 요거 100원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었습니다. 치과가 하면 여러분도 당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뭐 아말감인지 금리인지 뭔인지 뭐 성분을 얼마나 하고 내구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게 뭡니까?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무엇은 12만 원이고 무엇은 15만 원이고 무엇은 20만 원이라고 걔들이 가볍게 터치를 합니다. 내 생각에 잘 모릅니다. 20만 원은 무지 비싸 보입니다. 12만 원은 그렇다고 너무 여기에 또 허접해 보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잘 모를 때는 양극단 값이 아니라 중간 값을 선택합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25,000원짜리가 있고 4만원짜리가 있게 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25,000원하고 4만원 중에 선택합니다. 그런데 25,000원짜리가 있고요, 4만원짜리가 있고요, 7만원짜리가 떡 하나 올려져 있으면요, 7만원짜리는 무지 비쌉니다. 이건 선택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요, 25,000원이 너무 허접합니다. 이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4만원으로 이동할 개연성이 커집니다. 당연히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여러 방법론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방금 마케팅에다가 활용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고객들의 쾌감, 만족도라든지 충성도를 높이는데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1,000만 원을 땄을 때 버는 기쁨을 100이라고 친다면 1,00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슬픔이라든지 고통의 정도가요, 200에서 250이거든요. 이것을 전망이론이라고 합니다. 여튼 우리가 가끔 금융기관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 일상 조직에서 우리가 고통을 주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도 고객들에게 손실과 성과에 관련된 설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실을 줄 때는 가능한 한 아픔을 적게 하고 이득을 줄 때는 가능한 한 기쁨을 크게 하게 되는 방법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쾌락적 편집이라고 그럽니다. 치과에 가서 딱 치아를 뽑는데요, 10초 만에 뽑으면서 이 의사가 10만 원 받습니다. 그랬다며요. 환자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10초 만에 10만 원 받으니까 덤벼 들었다며요. 아니 10초 만에 이 하나 뽑으면서 10만 원 받습니까? 의사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하루 종일 흔들어서 빼드릴까요? 그랬다는데요. 본인이 말한 답이 정답인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더러는 우리 고객들에게 똑같은 설명을 하게 됐었을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에 관련해서 이득이 되는 경우라면 자꾸 찢어 나눠야 됩니다. 따라서 빕스 가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할인을 갔었을 때 무엇으로 10%고 무엇으로 5%고 무엇으로 다시 7%고 해가지고 자꾸 한꺼번에 통틀어서 말한 거 아니라 계속해서 말해서 총 얼마가 할인된다고 분리해서 고객에게 강조합니다. 손실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때려치워야 됩니다. 따라서 하루 종일 흔들어서 빼주면 안 됩니다. 에버랜드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할 때 7만 원 내고 무엇할 때 3만 원 내고 무엇할 때 다시 2만 원 내게 되게 되면요, 고객이 짜증이 왕짜증이 납니다. 그럴 때는 한꺼번에 손실에 대한 지불에 대한 고통을 20만 원짜리 해놓고 나서 자유연권 한꺼번에 통증 주고 나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만족도나 고통을 줄어들게 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경영 상태가 나빠져서 구조조정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에게 한꺼번에 많은 자극을 주면 곤란하다 싶어서 100명을 줄여야 되는데 상반기에 50명, 하반기에 50명 줄이게 되면 바보입니다. 한꺼번에 100명 해치워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사람은 합리적인 동물이라 합니다. 대단히 아까 저렇게 엄벙덤벙 대충 얼버무려서 하는 것을 제가 휴리스틱이라고, 휴리스틱의 반대말은 알고리즘입니까? 로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항상 항상 휴리스틱이고 항상 비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이 서로 혼재되어 있는 것인데요. 바로 요즘은 우리 마케팅의 초점을 그러면은 어디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그만 토스트기를 하나 샀습니다. 제가 토스트기를 하나 사러 가게 되면서 어떤 토스트기를 사러 가서 달라 했었냐, 하루를 계산해 봤습니다. 하루는 24 곱하기 60 하니까 1440분이더군요. 내가 가끔 토스트기로 빵 구워 먹고요, 우리 연구원도 가끔 구워 먹습니다. 하루 둘이서 통째로 구워 먹어봐야 10분밖에 안 씁니다.
10분가량은 토스트기의 기능이라든지 굽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요. 나머지 1430분을 어디다 쓰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부엌에 댕그러니 놓여 있더군요. 요즘은 얼마나 잘 구워지느냐, 얼마나 고장이 안 나느냐, 얼마나 오래 쓰느냐는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저도 토스트를 사러 가게 되면서 제일 이쁜 걸로 하나 달라 했습니다. 요즘은 우리 고객들의 선택사항이라든지 관심도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스토리 마케팅이라 그러게 됩니다. 아까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케팅 비법 같은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심리학에서 보게 되면 역할 기대란 말이 있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험회사 설계사가 오게 되게 되면은 친구라도 누가 소개를 했더라도 일단은 상당히 긴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 관심 사항은 그 설계사가 올 때까지 골몰한 사항은 쟤를 어떻게 기분 나쁘지 않게 되돌려 보낼 것인가, 어떤 핑계를 댈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디 가서 누가 물건을 설명한다고 말하게 됐었을 때도 저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장점, 자기 회사의 좋은 점, 저 제품의 탁월성을 설명해서 내 돈을 긁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전부 다 좋은 얘기만 할 것이라고 우리는 딱 작정하고 듣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고객의 빗장을 허무는 방법은 사실은 너무나 뜻밖이고도 간단한 데가 있지요. 우리가 음식을 조리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진짜로 단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을 먼저 넣어야 됩니다. 한 번에 맥도날드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맥도날드 햄버거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으면 해롭습니다. 미국 본사가 발칵 뒤집혔었죠. 아니, 더 많이 맥도날드를 팔아야 되는 회사에서 맥도날드 햄버거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으면 해롭다고 말했었거든요. 근데 그해 전 세계 맥도날드 매출액 중에서 1위를 차지한 데는 영국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고 묻게 되면 두 가지 대답을 하더군요. 첫 번째로는 맥도날드 햄버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먹을 수가 있어서.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역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매출을 많이 올려서 매출 목표를 세워서 인센티브를 무지무지 받고 있어서 우리한테 처먹여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싶어하는 작자들일 것이다 하고 우리들은 다 짐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일즈맨이 찾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기대를 허무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지요. 우리들은 많이 팔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또다시 기대치 이반 이론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지요. 고객의 빗장을 어떻게 허물 것인가. 제가 지금 출판사에서 가 있는 책도 공감입니다. 공감을 해서 얼마나 많이 매출을 올리고 저 사람을 물건을 사게 만드는 수단으로 삼을 것인가. 이건 진정한 의미의 공감 마케팅이 아니지요. 고객의 니즈를 채워주고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서 그 대가로 내가 지속 가능한 사업의 영역으로 나도 행복해지는 방법이 진정한 의미의 공감 마케팅이지요. 얼마나 고객을 꼬드겨서 공감을 활용해서 더 많이 매출을 올릴 것인가 하게 되면 기존의 마케팅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지요. 우리가 더러는 무엇이 고객들을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시간이 됐군요. 따라서 오늘 강의의 제목을 원래대로 또다시 돌아가 본다면은 저는 이제 마케팅과 서비스와 커뮤니케이션과 또 콜센터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에 따라서 여러분 요즘은 의사결정을 하던 세일즈를 하던 서비스를 하던 기존의 여러 방법론하고 더불어서 고객의 심리를 꿰뚫어 보게 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채워주게 되게 되면서 그 사람의 비합리적이고 때로는 변덕스러운 것들을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충성도를 올리게 되게 되는 이러한 방법론들을 두루두루 감안해서 여러분들 마케팅에 활용해 보지 않겠습니까? 요즘 이런 등산로가 생겼습니다 하고
소개되는 내용이라고 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딱 1시간 했다고 하는데 시간은 많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경청해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